방금 소개받은 뉴스 보면 핸드폰에서 바깥 기온을 보니까 영하 20이 됩니다. 체감 온도가. 이런 한파를 뚫고 아침에 700, 800분들이 모이신 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학습 열기라는 게 참 정말 대단하구나. 전 세계를 가봐도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학습하는 장소는 아마 대한민국 이 땅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첫 번째 미래맥, 퓨처 블라인드니스, 미래 까막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 주제가 기술입니다. 이 기술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 AI가 나오면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포인트는 3번, 4번, 5번입니다. 3번, 4번, 5번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술을 넘어선 인간, 미래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휴머니티 차원에서 키워드 첫 번째가 네오사피엔스, 두 번째가 노마드, 세 번째가 위즈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머니티와 테크놀로지를 종합을 해서 6번 우리한테 어떤 도전이 있고 마지막 7번에서는 우리 한국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하는 다소 좀 매코로한 이야기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퓨처 블라인드니스라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일본 말 같다라고 일본에서 좀 뺏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케빈 켈리 와이어드라는 IT 최고의 잡지를 창간을 하고 지금 편집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연전에 Inevitable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거 꼭 한번 제가 필독 강추를 드립니다. 이게 참 재미난 책인데요. 여기에서 미래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미래 세상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천국, 유토피아. 두 번째 디스토피아. 세 번째 조금 낯선 이야기가 프로토피아입니다. 이분이 처음 쓰신 말씀 같으신데요. 이 프로토피아의 프로는 프로세스의 프로 또는 프로그레스의 프로의 프로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 journey, force, go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은 미래라는 것은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 모른다.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바드의 다니엘 길버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에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인간의 뇌라는 것은 일종의 미래를 예견하는 기계로서 이 기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 메이킹 퓨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들이 흔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할 때 뭐 이거 좀 합시다 하면 그 내일 하자, 나중에 하자 하는데 동물 중에서 내일, 나중에 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죠. 과거와 현재 머물러 있는 동물은 원수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해야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기술 문제죠. 테크놀로지 문제인데요.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융합이 일어나고 지식융합이 일어나고 그 속도가 일치월장이 아니고 분치시장, 요새는 초치분장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치기로 지금 기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 레이 크즈와일 같은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구글에서 AR을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느냐 하면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온다. 2045년에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앞서면 특이점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지배를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이런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이야기 나오면 거의 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혁명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혁명이란 사전의 의미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 이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드 슈왑 회장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저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공용되는 용어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딱 쳐보니까 위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차 산업혁명 뭐라 나오면서 위에 위키 진행체에서 뭐라고 붙였냐 하면 이거는 광고성 애드버타이즈먼트 문구니까 이거 다시 고치시오. 찾아보니까 논문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를 안 씁니다. 그 대안으로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세계 최고의 이 분석 펌인
가트너인데요. 가트가 매년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하이퍼 사이클 발표를 합니다. 2016년 거고요. 다음에 2017년, 2018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또는 독일 애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뭐 이 용어도 괜찮죠. 괜찮고 하버드의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야기하는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이것도 맥킨지가 나온 보고서로 보면 현재 4차 산업혁명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보다는 이머징 테크놀로지 또는 인더스트리 4.0 또는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이게 맞다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AI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뭐 AI는 요새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AI는 통상 두 가지입니다. weak AI가 있고 strong AI가 있습니다. weak AI는 AI가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고 strong AI는 strong이니까 AI가 사람을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먼저 weak AI를 보죠.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이세돌 사건이 터지고 나서 레리 페이지가 사실 자기들은 2002년부터 AI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세돌하고 이제 알파고하고 붙었는데 그 내용이 네이처지에 상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 논문을 한 10몇 페이지 있는데 쭉 읽어보면요. 사실은 이거는 인공지능 대 인간지능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 한 사람 대 슈퍼컴퓨터 1202대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바둑이 아니고 어떤 거를 집어넣어도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 머리 안 하고 슈퍼컴 1202대하고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최근에 이제 알파고 제로가 나왔는데요. 이 논문을 보면요. 36시간 만에 이세돌이를 앞설 수가 있고 72시간 만에 알파고 B를 앞설 수 있고 40일 학습을 시키니까 전 세계 재패를 했다 라고 하면서 이 논문에 뒤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절차와 어떤 프로세스와 얼마나 CPU가 들어가서 했다 전부 다 블랙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논문을 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었어요. 내일 아침이라도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붙는데 19 곱하기 19가 아니고 20 곱하기 20으로 룰을 바꿔서 경쟁을 하면 이세돌이가 백승입니다. 그 다음에 카스파로프가 이제 체스에 딥블루하고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거기에 체스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 체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프리스타일입니다. 인공지능끼리 편을 먹을 수도 있고 사람끼리 편을 먹을 수도 있고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힘을 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에서 가장 성률이 높은 데가 소위 말하는 켄타로우스입니다.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편을 묶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팀들이 성률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최고 세계에서 가장 성률이 높은 팀들이 이 팀들인데요. 윌리엄슨이라는 팀들인데요. 윌리엄슨과 인공지능이 합한 팀이 현재는 체스에서 대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또 다시 이세돌 선수한테 슈퍼컴 한 대만 주고 알파고 제로하고 붙어라 라고 하면 제 생각은 이세돌이가 백승이다. IBM에서 AI를 총괄하고 있는 켈리라는 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먼 대 머신의 싸움이 아니고 앞으로는 휴먼 플러스 머신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위크 AI 쪽에서는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대비 작년 한 300% 정도 투자 금액이 늘어났고 2017년 대비 2025년이니까 8년 사이에 투자액이 한 60배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도 보면 주로 소위 테크 마피아라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 이쪽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전통적인 글로벌 500 기업들은 뭐 명맥을 좀 못 추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게 AI 인력인데요. AI 인력을 보면 이 서부 쪽에서 시애틀 쪽에 10,000명, 베이 쪽에 20,000명, 동부 쪽에 한 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한 10,000명이 있고요. 인도 쪽에 한 3,000, 중국 쪽에 이게 한 1,000명이 있는데 이거 조금 지난 숫자인데 이게 벌써 중국 쪽은 한 5,000명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들 보면 뭐 중국이 우리나라 AI를 따라잡았다 하는데 우리가 중국보다 AI가 앞선 적이 이미 한 번도 없습니다.
애시당초 져 있고 지금은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나가고 있죠. 축지법을 쓴다. 연구단지를 만든다. 중국에서 만든 알리바바가 만든 이 리딩 문자 해동 동력은 이미 인간을 앞섰다라는 게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는 AI에 대한 기술, AI에 대한 투자, AI에 대한 산업, 단합, 확보 이런 게 아주 부진한 형편이죠. 그 다음 스트롱 AI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롱 AI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앞서서 인간을 지배를 하는데요. 스트롱 AI를 믿는 사람들이 커즈와일이라든지 호킹, 또 빌 게이츠라든지 앨런 머스크라든지 닉 보스트롬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이론을 제공을 하는데요. 제가 스트롱 AI 읽은 책 중에서 몇 개 추천을 드리면 닉 보스트롬이 서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 이게 참 읽을만 합니다. 스트롱 AI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 가장 많이 뜨고 있는 태그마크 MIT 교수인데요. 이분이 쓰신 라이프 3.0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그다음 제임스 바렛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도 재밌습니다. 파이널 인벤션 마지막 발명. 어느 날 인간의 지능보다 조금 앞선 인공지능을 만드는 순간 그게 아마 마지막 발명일 것이다. 나머지 발명은 인간보다 조금 지능이 앞선 인공지능이 앞으로 다 모든 걸 발명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파이널 인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롱 AI를 믿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최소한 한 200~300년 있다가 올 텐데요. 저는 이거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통제를 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인간, 휴머니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휴머니티의 미래의 키워드는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첫 번째 하나가 네오사피엔스, 신인류가 탄생을 했다. 두 번째 노마드, 미래 인간의 운명은 다 유목민이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인텔리전스를 앞서서 위즈덤, 지혜가 중요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네오사피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목사님 앞으로 몇 년까지 사실 겁니까? 대충 겐터를 한번 때려보십시오. 우와 124. 박재감 선생님도 나오시지만 이 란셋이라는 최고 의학 그 저널에서요. 작년에 나온 논문이 이런 겁니다. 선진국 35개국에 대해서 인간의 수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 여자가 90살을 2030년에 통과한다 라는 논문이 나왔고 한국의 수명의 증가 속도가 다른 선진국 증가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데 이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뉴욕 포스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오래 살라 그러면 한국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살아라. 또 이제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방금은 평균 수명인데요. 평균 수명하고 몇 살까지 살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 안에는 유아 사망률도 들어가 있고 중간 사고사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살까지 살래? 라고 물어볼 때는 최빈 사망 연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0,000명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에 이걸 쭉 나이별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가장 많이 돌아가신 연령이 얼마냐? 최빈이죠. 최빈 사망 연령이 사실 용어상 더 맞는 대용지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최빈 사망 연령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그냥 조금 심심해가지고 임의로 한번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 통계청에서 뭐가 나오냐면 매년 사망자 통계가 나옵니다. 이런 통계인데요. 그래서 10년을 돌려보니까 조금 숫자가 부족해서 제가 한 20년을 돌려봤습니다. 현재 2015년 자료까지 나와 있는데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를 돌려보니까 남자가요 20년 전에는 최빈 사망 연령이 78세였습니다. 근데 2년 전에 85세, 20년 사이에 7살이 늘어났습니다. 여자가 83세에서 89세. 그러니까 이미 2년 전이니까 벌써 여자 나이는 최빈 사망 연령이 90살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보시면요. 20년 동안에 수명이
7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10년에 3.5살, 1년에 0.35 곱하기 12개월 하면 우리가 1년 지날 때마다 수명이 4개월에서 5개월씩 늘어납니다. 제 통계가 아니고 이건 통계적이 준 걸 제 단순하게 그냥 통계 돌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니까요, 이 평균입니다. 건강하신 분은 더 오래 살고 건강 안 하시면 빨리 들어가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걸 리그레이션 돌려보니까 현재 80세가 앞으로 12년을 더 사시고요, 60세가 44년을 더 사시고요, 40세가 76년을 더 사시고요, 20세가 107년을 더 사십니다. 근데 요걸 보니까 요거 숫자가 조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계청자를 뒤져서 가장 보수적으로 작게 나오는 숫자를 골라보니까 기대예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대예명으로 돌려봐도요, 80세가 10년을 더 사시고 60세가 35년, 40세가 67년, 20세가 101년을 더 사십니다. 이게 평균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는 수명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오늘 요 자리에는 되게 한 90%가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남자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깎고 깎아도 80세는 앞으로 7년, 60세는 30년, 40세는 65년, 20세는 100년을 더 사셔야 됩니다. 123년. 이미요, 네이처에서 재작년에 115세 이런 논문 나왔습니다. 작년에 네이처에서 125세 논문 나왔습니다. 142세는 조금 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IT, BT, NT 기술이 발전하는 걸 감안 안 한 겁니다. 지금의 의료기술, 지금의 IT 기술, 지금의 바이오 기술로 그대로 가는 거고, 만일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저도 삼성의료의 CEO를 한 5년을 했는데요, 벌써 인공간을 연구를 한다, 인공장기를 연구를 한다, 이런 게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얼마 더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의학기술, IT기술, BT기술, NT기술 가지고 대결을 타는 이야기거든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구글이 150세를 도전한다. 실제 구글이 하나를 투자를 해서 벤처를 만들었는데 칼리코,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시도하는 첫 번째 도전 타겟이 인간 수명 150세입니다. 이건 그냥 소설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게 대해서 엄청난 돈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메노포즈, 이제 우리말 폐경이죠. 지구상에 폐경을 하는, 메노포즈를 하는 동물이, 사람은 당연히 폐경을 하는 거고요. 얼마나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메노포즈를 하니까 동물들도 다 한다 그러는데, 모든 동물들은 다 죽을 때까지 자식을 놓습니다. 자기 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폐경을 하는 동물은 사람, 그 다음에 들새고래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발견된 게 범고래, 킬러 웨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포유류만 메노포즈를 합니다. 그거는 종족 번식 임무를 끝냈다는 이야기죠. 그럼 저희들은 자기 복제를 끝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개 46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6세, 평균 51세 메노포즈를 하는데요. 그러면 자기 복제 임무를 끝난 여명, 나머지의 삶을 저희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고령화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은. 근데 저희들이 고령화라는 말을 쓰는 순간 고령화는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라는 말 속에서는 여불로 사는 세상, 젊을 때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돌봐줘야 될 케어의 대상,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고령화 사실 이거는 극복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자기 복제 종족 번식을 50년을 하고 10년, 20년 더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복제 임무를 50년 동안 끝내고 남은 여생이 60 내지 70년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고령화라는 이야기로 극복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앞에보다 뒤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고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감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란 말 대신
자기 복제 임무로 끝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니까 네오 사피엔스라고 부르자. 호모라는 건 동물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신인류가 탄생을 했다. 50 내지 60부터 120까지 이게 네오 사피엔스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노마드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5억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250억까지 간다, 150억 간다, 100억 간다, 거꾸로 간다 하는데 저는 한 100억 정도 간다. 예, 저는 이제 베팅을 합니다. 이 지도는요, 1950년부터 지도가 지금 막 바뀌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인구 숫자에 따라서 면적을 조정한 지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북반구 인구는 점점 줄어들죠. 남반구 인구들이 점점 인도, 아프리카, 남아시아 뭐 이쪽에서 뭐 엄청난 숫자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면 북반구 인구는 줄어듭니다. 선진국들, OECD 국가들은요. 근데 남반구 중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생산 가능 인구는 당연히 여기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서 25억 내지 30억, 북반구에서 3억 내지 5억 인구가 줄어들면 이 사람들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마다이제이션, 유목화, 이동화라는 추세가 생기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이요, 동서 간에 이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레 다이몬드 가서 총균세를 보십시오. 총균세를 보면 인간이 이동한 거는 동서 간에 이동을 했거든요. 온대지방을 따라서. 그리고 유일하게 남쪽으로 이동한 거는 희망봉, 이쪽이 온대지방이니까 유럽 애들이 여기서 이동한 것 빼고는 거의 다 동서지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실제 미토콘드리아 DNA, 엄마, 모계 쪽으로 유지되는 DNA를 조사를 해봐도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는 동서간에 이동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남북 간에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최근에도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뭐 10만, 20만, 뭐 30만인데요. 앞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거는 숫자의 단위가 10만, 100만 단위가 아니라 1000만, 억 단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탈리가 이제 유목하는 인간 호모노마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착민들이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유목민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유목민은 두 가지가 있다. 인프라 유목민은 비자발적인 유목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해봤던 난민들 이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인프라 바닥에 깔려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을 인프라 유목민이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발적 유목민, 하이퍼, 위쪽으로 딱 붙는 거죠.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예술과 이런 걸 가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절기로 돈을 벌러 강의를 하러 법률 자문을 하러 전 세계를 떠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해서 인프라 유목민과 하이퍼 유목민이 있는데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주로 히스패닉 이 미국 사회 인프라를 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퍼 유목민도요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 근처에도 지금 이 레지던스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사무실이 서초동으로 옮기는데 서초동 근처에도 레지던스 사무실이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팔립니까 하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찬답니다. 누가 쓰는데요? 하이퍼 유목민들이. 그게 법원 근처니까. 이게 뭐 월스트리트나 뭐 동경이나 홍콩에서 이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석 달씩 6개월씩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요 골프장에 가보면 아주 젊은 친구들이 최근에 많이 보여요. 근데 누굽니까? 아 쟤는 뭐 월스트리트에서 하나 베개사고 이게 누구고 저는 착각을 한 게 야 이게 부잣집 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프라 유목민들은 저희들은 구루공단 같은 데 가면 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하이퍼 유목민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숫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자카 달리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착민들도 몸은 한 군데 앉아 있지만 사실 하루에 몇 시간을 사이버 스페이스를 헤맨다.
핸드폰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사무실에 앉아서 PC 가지고 뭐 구글 뭐 서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몸은 한국돼 있지만 실제 마음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이 광대한 대륙을 지금 헤매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창민도 결국은 버추얼 유목민이다. 가상 유목민이다. 그래서 미래 인간은 전부 다 유목민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 위즈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많은 자료들을 보면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수렵 채집을 하고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 디지털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다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 혁명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요 AI 혁명은 디지털 혁명의 뭐 끝부분이고 이 지혜혁명 위즈덤 레볼루션이 온다. 왜냐?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거죠. 지금 인지혁명이 와가지고 수렵 채집을 했는데요. 농업이 발전을 했어요. 그럼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다시 직업을 바꿔서 농민 또는 노맨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오면서 그러면 농부들이 다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something maker로 바뀌었어요. 그럼 AI가 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AI가 못하는 위즈덤 영역으로 갈 것입니다. 인류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살아남기 위해서 위즈덤 영역으로 가고 위즈덤 영역으로 가는 걸 저는 위즈덤이라고 그냥 이하를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 지자는요 지식의 지자하고 틀립니다. 밑에 해일자가 들어갔잖아요. 알아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루 밝게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즈덤이라고 할 때 어원을 보면 위즈는 와이즈 슬기롭다, 똑똑하다, 현명하다라는 뜻이고 덤은요 판단한다, 저지먼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슬기롭게 결정을 하고 슬기롭게 판단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해일자가 들어갑니다. 밑에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인간이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지만 가장 활용이 안 되는 게 뭘까요? 당연하게 지혜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이 인텔리전스나 날리지에서 위즈덤으로 넘어가는 게 뭐 그렇게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 간거든요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 뭐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하나가 지식이나 인텔리전스에서 지혜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하나는 경험이나 경륜입니다. 저희들이 논에서 보면요 안다는 게 저희들은 알면 머리로 안다는 건데 안다는 건 5가지 종류가 있다. 지, 행, 용, 훈, 평이다. 지, 머리로 알고, 행, 몸으로 행할 줄 알고, 용, 사람을 쓸 줄 알고, 훈, 사람을 가리킬 줄 알고, 평, 그걸 평가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머리로 안다는 겁니다. 위즈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 행, 용, 훈, 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 나머지는 사람 몸으로 치아가 되는 거죠. 사람 몸으로 행하는 거죠. 사람 몸으로 쓰는 거죠. 제가 삼성석유화학 사장을 한 3년을 했는데요. 이제 라이언에서 기장이 나이가 이제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보면 하루 종일 나무망치 하나만 들고 이제 막 파이프를 동동동 두드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상한 소리 나면 열어봐. 열어보면 석유 제품이 눌러붙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때 이 화학회사에서 이 파이프가 눌러붙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뭐 돈으로 따지면 뭐 적자가 엄청나게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망치 하나만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인텔리전스나 날리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익스피리언스로 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60세 정년퇴직이라는 이유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지금 담겨 있겠습니까? 그거는 다 없는 거로 치고 직업을 전환해가지고 아파트 수위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사장이 되는 이런 현실이죠. 안동의 종갓집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그다음에 시할아버지가 약주를 한잔 하시면 다음날 아침에 먹는 게 물김치 중에서 치즈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뭐 이론으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손끝으로 만든 이런 물김치란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특히 외과의사들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고 수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손끝에 브레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말이 손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행동하라 이제 이런 건데 손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외과 의사들 중에서 명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과 의사들 중에 명의들은요 머슬 메모리예요. 감각의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멜칸 글래드웰이 이야기하는 만시간의 법칙, 뭐를 하더라도 한 만시간 정도 해봐야 도를 통한다 하는 도가 바로 경험과 경륜입니다. 경험과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와 위즈덤의 차이 중에 두 번째가 시스템 1입니다. 이 시스템 1이라는 거는 다니엘 캐너만 교수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2000년대에 노벨상을 탄 게 이런 겁니다. 이 심리학 하시는 분이 이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경제학에서 가정은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캐너만 교수가 보니까 아니죠. 사람이라는 게 뭐 직관적이고 감성적이고 감각적으로 판단하는데 왜 경제학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가정을 하느냐? 틀렸다.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제일 재미난 책이 Think Fast and Think Slow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빨리 생각하는 게 있고 하나가 슬로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Fast 이걸 시스템 1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시스템 1은 빠르고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고 매일 의사결정하는데 에러가 조금 있다. 시스템 2는 넓고 의식적으로 하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성은 있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에 야구를 보러 갔는데 파울볼이 쫙 날라오는 거죠. 날라오면 제 앞으로 날라오면 순간적으로 몸을 확 피한단 말이죠. 이게 시스템 1이에요. 그런데 뭐 공의 속도, 나의 몸의 움직임 이런 거 계산하는 한데 뭐 맞는 거죠. 이 시스템 2입니다. 사람 본질적으로 시스템 1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파리를 갔는데 저 아까 밖에 나왔는데 사자가 뛰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시스템 1이 작동해서 차안으로 숨어야죠.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그때 시스템 2를 작동해서 사자의 속도, 나의 걸음 속도, 뭐 이빨의 강도 이런 거 계산하다가는 뭐 물려 죽는 거죠. 그래서 디머시 윌슨 교수 같은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adaptive unconsciousness, 적응적인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응적인 무의식이다. 이게 사람 몸에 취하가 되어 있고 사람 행동의 대부분이 이거로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멜칸 글래드웰이 이야기하는 블링크라는 책 보셨죠? 2초 만에 판단하는 거. 이게 블링크입니다. 이제 시스템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행동을 할 때는요, 뭔가를 보면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보고 느끼고 행동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자, 두 가지 비디오를 보십시오. It may not impress your coworkers. Then it won't make up for your receiving heroin. It has, however, one quality most automobiles can't claim. It will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in. 전기자동차가 한 건데요. 토요타가 보면 뭐가 말이 많습니다. 우리 차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저게 좋고. BMW 광고를 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느 차를 사시겠습니까? 광고만 본다 그러면. 그냥 느끼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모션한 부분이 인간의 95%다. 이런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텔리전스, 위즈덤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 되게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에서 날리지 위즈덤으로 올라간다. 근데 최근에는요, 인텔리전스가 나오니까 요 사이에다가 인텔리전스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DIKW 모델이 아니고 DIKIW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쓰는데 저희들이 빅데이터가 뭡니까?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으로 가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에서 날리지로 가는 걸 저희들은 AI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은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거와 이 사이에는요 정말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지금 이렇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저는 뭐 인공지능이라는 말보다 제가 쓰는 용어는 인공지혜라는 말을 쓰는데요. 벌써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을 넘었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고 artificial wisdom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 간격은 넓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 휴머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인류가 탄생을 했다. 유목 시대가 될 것이고 위즈덤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세상이다. 자, 이런 변화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도전을 던져줄 것인가 5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인류 발전상 농업혁명, 산업혁명, 디지털혁명, 지혜혁명이 왔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걸 바로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이걸 따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갭, 디바이더가 생기죠. 결국 이걸 극복하는 것을 토인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도전과 응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역사 연구했어요. 저희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가모스 챌린지입니다. 가모스라는 게 라틴 말로 결혼제도죠. 자, 아까 제가 이제 네오사피엔스 이야기 말씀드릴 때 한번 보십시오. 자기 목적으로 50년 하고 과거에는요 10년 내지 20년 더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50년 복제를 하고 60년, 70년 살아야 됩니다. 만일에 20세에 결혼을 하더라도 한 20년 내지 30년 복제를 하고 10년, 20년. 20년 내지 30년 자기 복제를 하고 60년 내지 70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 유교적인 어떤 전통, 이 보수적인 이런 것까지 합하면 앞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헬스 챌린지입니다. 제가 지금 경제연구소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국 경제, 저보고 정책 하나만 딱 써라. 라고 저한테 초이스를 주면, 여러분들 한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한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인구정책.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인구정책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건강정책입니다. 제보고 하나만 하라 그러면 저는 9988234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훅 돌아가시게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는 한순간에 회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비가요, GDP 대비 지금 한 7.2% 가까이 되거든요. 미국은 거의 한 17%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의료비 증가 속도가요, 복지국가 스웨덴 하나 빼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호모사피엔스들은 의료비를 안 써요. 네오사피엔스 보통 60, 70, 80대면 의료비가 55세부터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재정에서 나가는 의료비는 거의 다 이쪽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료를 보면 뭐 얼마 있다가 미국은 5분의 1로 육박을 한다. 어떤 자료 보면 우리나라 GDP 30%까지 의료비가 올라간다. 또 의료비가 90조에서 400 뭐 이 단위 자체가 틀릴 정도로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가득하게 계산을 해봐도 현재 미국이 한 17%, 18%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미국도 조만간 30% 가는 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도 그대로 벌어두면 의료비가 국민 GDP의 25 내지 20 내지 25% 가는 건 순간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지금 7%에서 2배, 15%까지 우리가 동결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하늘에서 GDP가 5% 내지 10% 떨어집니다. GDP 10%가 얼마나 큰 숫자냐 하면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지금 2.8%입니다. 국방비의 3배 반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9988234인데 9988234가 그래 쉬우냐 이런 이야기죠. 얼마 전에 나온 논문 중에 이제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Compression of Mobility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모빌리티 질병, 컴프레션 압축, 질병을 압축한다는 거죠. 빨리 돌아가신 분은 어린 나이에 병이 걸려가지고 50부터 당이 시작돼가지고 막 꼬랑꼬랑 하다가 빨리 돌아갔어요.
근데 건강하신 분은요, 60, 70, 80, 90까지 가시다가 훅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를 요렇게 만들면 9988-234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나타낸 그림이 네이처에 나온 건데, 요렇게 아프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훅 컴프레션하고 모비디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9988-234입니다. 또 우리나라 의학에서는 치료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아프고 나면 병원에 와라, 잘 치료해 줄게.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게 사람을 안 아프게 만드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아직 발전이 조금 덜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9988-234 할 거냐? 제가 보면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가 습색, 무엇을 먹을 것이냐, 다이어트. 두 번째가 엑서사이즈,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이냐. 세 번째가 디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거냐. 다이어트, 엑서사이즈, 스트레스 세 개를 잡으면 전체 9988-234에 한 70, 80%는 잡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헬스 문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세대간 문제입니다. 얼마 전 통계에서 드디어 유소년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가 넘어섰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조만간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 모습도 이게 역삼각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경로석이 이런데요. 앞으로는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어린이석,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통계청 자료에서 나온 거 보면 2030년에 실제 생산 인구가 39% 떨어진다. 이거 통계가 조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거는 AI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안 한 숫자인데요. 이걸 하더라도 39%가 생산을 하고 나머지 61%가 얹혀 사는 이런 세상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실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대, 아버지대와 자식대 간의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그럼 네 번째가 이제 노마드 문제인데요. 이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을 봉쇄를 하고 이민을 어떻게 하는데, 이건 다 제가 볼 때는 쇼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왜냐, 미국이라는 이 인프라 사회 자체가 히스패닉이라는 인프라 플러스 말 안 들으면 감옥 보내는 거. 전 세계에서 감옥 투영률이 가장 높은 데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패닉과 이 감옥으로 미국 인프라가 지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현재식으로 애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 만일 한다 해도 절대 애 안 낳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가면요, 한민족의 숫자 자체가 5천만, 4천만, 3천만, 2천만 떨어져 있는 순간입니다. 한민족 자체가 멸종될지 몰라요. 그렇다 해서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해서 미국에서 애들 놓으면 다 우리나라 국민이다, 이건 안 되겠죠. 그 사이에 적당한 지점이 있을 거예요. 특히 최근 같으면 인프라로 들어오는 인프라 노동자, 또는 인프라로 들어오는 또 여러 또 국가에서 들어오는 또 결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지혜를 맞대서 우리 개방도 훨씬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면 이거는 한민족으로 치자. 이 전형적인 북방계 얼굴입니다. 쌍꺼풀이 없고 눈이 툭 찢어지고 코가 낮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를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북방계가 80 내지 85, 남방계가 20 내지 15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시대 조례에 맞게 본질적으로 북방계 유목민의 DNA가 지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칸. 이 칸이라는 게 징기스칸 할 때 칸이고요. 사만, 만지나 변환할 때 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호를 바꾸자라고 농담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호를 영어로 쓸 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하지 말고 그레이트, 칸, 민국, 리퍼블릭, 위대한 칸의 제국. 이게 훨씬 더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핏줄 속에 있는 이 유목인자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탈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목민들은 첫째, 가벼워라. 뭔가 소유를 하지 마라. 두 번째, 자유워라. 어디 속박, 구속이 되지 말고, 세 번째, 항상 타인을 환대를 하라. 그리고 환경 변화와 사주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어딘가에 늘 적축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나누어라. 박애정신을 지내라. 이렇게 아탈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뭐 강의할 때마다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이 유목의 특징은 소속 연결 작고 빠르고 연결되고 열려야 된다. 옛날에 제국주의적 발상한 대지독패 크고 만연하고 도가 청청하고 닫아 그런 거라 그러면 이제는 작고 빠르고 연결되고 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즈덤 챌린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혁명은 AI 혁명 다음은 위즈덤 혁명이다. 이 위즈덤 혁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료 통계들 보면 현재 갖고 있는 뭐 이런 직업들은 앞으로 없어지고 이런 직업이 대체가 되고, 제가 의료원에 있을 때 보면은 뭐 의사들 중에 70%가 AI가 오면 없어진다. 왓슨 뭐 헬스케어가 나와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앞으로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요, 대학에서도 수학, 물리학, 화학 이런 거는 20살에 가르쳐도 됩니다. 근데 철학, 역사학, 심리학 이거 20살짜리한테 가르쳐봐야 이게 알아듣습니까? 최소한 한 60살쯤 돼가지고 철학을 가르쳐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걸 알죠. 국영수 볼까요? 만일에 AI가 지금 속도로 발전이 되면요, 앞으로 한 10년 내에 어떤 세상이 올까? 수학을 보면 제 같은 경우에 39년 전에 처음으로 경리과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위에 어른들이 저한테 가장 먼저 준 게 펜글씨 쓰기, 그 다음에 주판, 단따기. 그래가지고 막 맨날 며칠을 앉아가지고 주판 계산하고 이래가지고 막 쫙 긋고 또 올리고 쫙 긋고 올리고, 지금도 40년, 50년 된 주판을 지금도 가끔 제 책상 안에 이제 넣고 다니는데요. 지금 누가 주판을 씁니까?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요. 어제 또 기사 보니까 이어폰 꼽으면 저기에서 여보세요 하면 이게 헬로 이게 오거든요. 핸드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서요, 제가 이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 사람 귀에 영어로 들리는 날짜가 제가 볼 때 5년, 10년? 그러면 뭐 최소한 석박사를 안 하고 학사로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굳이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어가지고 영어를 해야 될까? 이거 조금 제 퀘스천이에요. 국어는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AI나 AW가 오면 어떤 식으로 바뀔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노인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네오사피엔스는 앞으로 다 찬밥이죠. 다 정년퇴직하고 나서 아닙니까? 60살 이후니까. 근데 위즈덤 차원에서 보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게 50, 60, 70부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만사를 다 아는데요. 저희들이 좀 착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깜빡깜빡합니다. 뭐 사람 이름도 기억 잘 안 나고 음식점 이름도 기억 잘 안 나고, 그러면 제가 뭐 끝까지 그걸 기억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건망증하고 치매는 다른 거 아닙니까? 치매라는 병이죠. 건망증이라는 거는 이게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내라는 게 1.4kg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전체 에너지 양분, 이 자원 자체를 한 20 내지 25% 쓰거든요. 쓰면서도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는 주로 암기를 하고 데이터, 인포메이션 이런 걸 처리하는데, 그래서 뭐를 물으면 답이 뭐 착착착 나오죠. 근데 나이가 50,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것보다는 그 전체를 엮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종합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저 더 매트면 저지먼트라고요. 거기에 에너지의 대부분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별 이름, 단위, 데이터 이런 데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굳이 건방증 심하다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문제는 이 노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지혜를 어떻게 채굴해 놓을 거냐. 요새 뭐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노인들의 지혜입니다. 최근에 이 노인의 지혜에 대해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연구 논문들도 많고, 제가 앞으로 AI 다음으로 뜰 산업이 그럼 위즈덤 산업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즈덤 마이닝, 크리에이팅이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석유를 채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위즈덤을 채굴을 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부가치가 되겠습니까? 채굴한 거를 크루드오일처럼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가공을 해야죠. 정유회사가 가공을 하듯이 그걸 어떻게 큐레이팅을 할 거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위즈덤을 크리에이팅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프라도 갖춰져야 됩니다. 자, 제가 5가지 도전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 요약을 드리면,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IT 빅데이터에 이루어지고 있고, 휴메니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키워드가 네오사피엔스, 노마드, 위즈덤, 신인류가 탄생을 했고 유목의 시대가 오고 위즈덤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이 될 것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합해지면 신세계가 온다, 신문화, 신문명이 온다는 거거든요. 한국, 한때 세계 IT 혁신의 중심이자 테스트베드였던 곳. 글로벌 IT의 별들이 새로운 진화를 시작하는 지금, 이 테스트베드라는 게 실험장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옛날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200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이때 이제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한국 전체를 디지털 실험장으로 만들자 이런 강의를 참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요. 그때 제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전국토를 디지털 테스트베드. 디지털 테스트베드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고 와서 실험을 하면 한국에 와서 실제 실험을 해보고, 실제 모토로라도 핸드폰 처음 만들면 한국에서 시험을 하고 6개월 동안 문제가 없으면 전 세계로 나가고, 그 다음에 HPS도 이 모바일 뿌린데 처음으로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실험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전 세계로 나가고, 전 세계 카메라 찍는 사람들은 카메라 만들면 한국에 와서 실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한국 전체가 테스트베드가 되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본의 아니게 디지털 모르모터가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또 지금 치고 오는 국가들이 특히 인구를 많이 가진 국가들, 인도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우리 지위를 조만간 위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10등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거냐? 대한민국 전체를 네오사피엔스, 신인류들이 살아가는 신문명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즈덤, 지혜라는 무기를 장착한 하이퍼 노매드가 되는 것만이 그 유일한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실험장으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네덜란드하고 유대인 이야기 말씀드리면, 먼저 네덜란드라는 국가를 제가 요새 좀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7, 800년 전만 하더라도 국가 자체가 존재를 안 했어요. 근데 종교 때문에 이 쫓겨난 칼빈 교도들이 그 습지에 가가지고 댐을 쌓고 둑을 쌓고 해서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1600년대 전 세계를 제패를 했거든요. 뭐 가지고 제패를 했느냐? 트러스트, 신뢰라는 개념을 발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 지구에서 신뢰라는 개념이 없어요. 약속은 어기고 약속은 힘으로 누르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자들은 트러스트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주식회사가 신뢰 없이 만들 수 있습니까? 동인도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성당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회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주식거래소가 있어야죠. 1600년에 주식거래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블로그를 한 거 보니까 이 네덜란드에 놀러 간 애들이 보고 놀란 게 7가지인데요.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실험을,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이미 160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실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 네덜란드가 이런 지위를 유지한 데에는 주이시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의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텔레비를 만듭니까? 핸드폰을 만듭니까? 반도체를 만듭니까? 유대인들은 상품과 제품을 만들잖아요. 만들지 않는데도 세계 금융을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세계 부여를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자들은 뭘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시스템하고 개념으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시스템과 제도와 문화와 문명을 가져야지만 저희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 신문명의 실험장이어야 되고 우리나라 국민은 신문명의 로봇가 되면 살 수가 있다. 저희들이 흔히 그 저녁에 소주 하나 하다가 뭐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뭐 요즘 애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몇천 년 전에 이집트 파피루스 문자를 봐도 요새 젊은 것들은 어른을 공경을 하지 않고 이런 게 벌써 몇천 년 전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수천 년 동안 요즘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요새 젊은이들처럼 해주면 우리나라 미래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BTS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면 큰일 나십니다. To call these guys international superstars honestly feels like an understatement. Making their US TV debut, make some noise for BTS! 이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말 가요 대상 같은 건데요. 다른 가수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가수들 노래할 때는 되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BTS가 올라가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 거의 아마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이래 최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RTBTNT 저희들이 아주 그 중원에서 봐야죠. 봐야 되고 특히 그 위크 AI에 대해서 그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상상 범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로 준비가 되긴 없고요. 그 플러스 인류가 어떻게 바뀔 거냐? 신인류의 탄생, 유목화, 그다음 위즈덤이 중요해진다. 이걸 합하면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데 이 도전을 실제 우리가 몸으로 체들하고 극복을 하면 신문화 신문명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네오사피엔스 신인류들이 살아가는 신세계로 만들고 또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또 한민족은 지혜라는 무기를 장착을 해서 하이프 노매드가 되자 로 결론을 짓겠습니다.